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후이입니다. 오늘 진행을 맡았습니다. 왜 200년 동안 중립을 지켜온 한 나라가 현재 실전 배치 중인 전투기 전력의 거의 5분의 1을 스스로 떼어내 전쟁 중인 나라로 보내려는 것일까요? 거의 모든 뉴스는 이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우크라이나가 스웨덴 전투기를 구매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장은 거의 모든 단어가 틀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기 돈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럽에서 빌린 돈으로 구매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은 단순히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하고 증여하고 동시에 자국 공군을 위한 대체 기체까지 주문합니다. 세 가지 행동이 하나의 계약 안에 묶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하는지 묻기 위해 멈춰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16대로 러시아를 영원히 막을 수 있다면 키이우는 왜 150대라는 숫자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전체 계약에서 가장 비싼 최신형 16대는 왜 2029년이나 2030년이 되어야 인도되는 것일까요? 모든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 전쟁이 이미 끝났어야 할 시점보다도 뒤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세 개의 층으로 벗겨보겠습니다. 계약서의 표면, 스톡홀름과 브뤼셀의 진짜 동기, 그리고 2040년대까지 이어질 결과입니다. 먼저 스웨덴이 방금 무엇을 했는지 그 규모를 이해할 수 있는 숫자 하나부터 보겠습니다. 스웨덴이 증여하는 그리펜 CD 16대는 현재 운용 중인 전체 CD 전력의 약 17%를 차지합니다. 경납고에서 꺼낸 제공 항공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실전 배치되어 있던 항공기를 현역 편제해서 빼내는 것입니다. 나토의 영국 하나가 자기 손으로 자국 영공의 방어력을 얇게 만들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30일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리펜 E 16대 246억 크로나 약 25억 3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서명한 사람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 세리 보예우와 스웨덴 국방물 자청장 미카엘 그란홀름이었고 젤렌스키와 스웨덴 국방장관 폴 연손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계약 체결식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다음 날인 7월 1일 키이우에서 드러났습니다. 윤손이 관측자들이 수개월 동안 기다려온 사실 하나를 확인한 것입니다. 이 항공기들에는 미티어 미사일이 함께 제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을 뉴스 10건 가운데 9건이 대충 지나칩니다. 이 거래에서 진짜 무기는 전투기가 아닙니다.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안고 있던 문제는 이렇습니다. 러시아의 Su-34는 전선에서 약 60에서 70km 뒤쪽의 높은 고도에서 빠른 속도로 UMPK 활공폭탄을 투하한 뒤 즉시 기술을 돌려 복귀합니다. AMRAM 미사일을 장착한 F-16은 그 거리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미라주 2005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6년 4월 한 달 동안에만 거의 7,000발의 활공폭탄을 투하했습니다. 3월에는 7,987발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러시아 측은 이 수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한 가지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것을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수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미티어는 다릅니다. 미티어는 램제트 엔진을 사용합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처럼 초기 단계에서 연료를 모두 태우는 대신 비행 과정에 거의 전 구간에서 추력을 유지합니다. 사거리는 약 200km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사거리보다 더 중요한 점은 목표에 도달했을 때도 여전히 충분한 에너지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스웨덴이 방금 넘겨준 것은 전투기가 아닙니다. 전투기는 발사대일 뿐입니다. 실제로 넘겨준 것은 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에는 아직 아무도 말하려 하지 않는 대가가 붙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솔직히 모든 것이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크라이나는 Su-34를 더 멀리 밀어내야 합니다. 그리펜과 미티어의 조합은 바로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펜은 냉전 시대부터 고속도로에서 이륙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500m 길이의 도로 구간에서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비행장이 계속 공격받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2022년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그리펜을 서방 전투기 가운데 가장 적합한 후보로 평가했습니다. 문제에는 해답이 나왔습니다. 이야기는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뉴스가 놓친 세부 사항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사항은 방금 내린 결론 전체를 산산이 묻습니다. 그리펜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온 영국 왕립합동 군사연구소의 저스틴 브롱크는 2016년 7월 2일 발표한 분석에서 경고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리펜을 게란과 게르베라 드론 요격에 투입한다면 미사일 비축량과 기체의 남은 비행 시간을 모두 소진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런 자원은 한 번 다 써버리면 다시 보충하기가 매우 어렵고 심지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잔혹합니다. 미티어 제조사인 MBDA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생산량을 2배로 늘렸으며 2026년에는 다시 40%를 추가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매년 몇 발의 미티어가 공장에서 출고되는지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판도를 바꿀 무기라고 극찬받지만 수량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 업계에서 숫자 하나가 숨겨져 있을 때는 대개 그 숫자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것은 전투기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공개하지 않는 숫자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인도 일정을 보겠습니다. 인도 일정은 언제나 보도자료보다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제목은 러시아를 영원히 막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비싼 그리펜 16대는 2029년에서 2030년 사이에야 우크라이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이전까지만 해도 스웨덴은 EF형의 이전은 전쟁이 끝난 뒤에만 이뤄질 것이라고 상당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25억 3천만 달러는 무엇을 구매하는 돈일까요? 현재 진행 중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을 구매하는 돈이 아닙니다. 다음 전쟁을 위한 군대를 구매하는 돈입니다. 또는 다음 전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 강한 우크라이나를 구매하는 돈입니다. 하나의 계약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어느 쪽도 자신들이 무엇을 선택했는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누가 돈을 내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이 2016년 4월 23일 확정한 900억 유로 규모의 대출에서 25억 유로를 사용합니다. 젤렌스키는 언론에 자신이 그 900억 유로를 기대하고 있으며 150대 전체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모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빌린 돈입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파괴되고 있는 한 국가가 유럽의 전투기를 사기 위해 유럽에서 돈을 빌리고 그 자금은 다시 유럽 기업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리펜 한 대의 30% 이상은 영국에서 생산되며 영국 내 5,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뒷받침합니다. 러시아가 조롱하기 위해 꾸며낸 숫자가 아닙니다. 영국 국방부가 직접 발표한 숫자이며 영국 국방부는 그것을 상당히 자랑스러운 어조로 발표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스웨덴은 동결된 러시아 자산 약 2천억 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유럽연합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부 최고 경영자 미카엘 요한손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강조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사업에 필요한 자금 일부가 몰수된 러시아 자산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방 언론은 이것을 연대라고 부릅니다. 러시아 국영 언론은 약탈이라고 부릅니다. 양쪽 모두 진짜 질문은 교묘하게 피합니다. 한쪽의 돈을 사용해 바로 그쪽을 공격할 무기를 구매한다면 국제법이 아직 이름조차 붙이지 못한 경계선을 이미 넘어선 것입니다. 어느 진영도 여러분이 그 질문 앞에서 너무 오래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며 돈에 있지 않습니다. 수학에 있습니다. 사부는 현재 연간 약 15대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목표는 연간 20대에서 30대입니다. 더 먼 목표는 36대지만 그 숫자에 도달하려면 스웨덴과 브라질의 생산 라인을 모두 확장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계약하기 전부터 사부의 수주 장부에 이미 그리펜 E117대가 올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웨덴 공군용 60대의 브라질 물량이 더해지고 2027년부터 2032년까지 인도될 콜롬비아용 17대가 있으며 그 뒤로 태국과 헝가리 물량까지 있습니다.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연간 약 12대의 생산 속도라면 사부는 매우 빠듯하게 기존 계약을 2032년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야기에서 가장 값비싼 세부 사항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웨덴 공군은 2013년에 그리펜 2를 주문했지만 첫 기체를 2025년에 받았습니다. 12년이 걸렸습니다. 브라질은 조립 라인 하나를 완성하는 데만 11년이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150대라는 숫자는 실제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디펜스 익스프레스의 추산에 따르면 2016년에 계약하더라도 사부가 직접 생산하는 첫 22대에서 24대는 2035년쯤 인도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조립될 나머지 125대는
2045년까지, 심지어 2050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모든 사람의 정치적 수명보다 인도 일정이 더 긴 방위산업 계약입니다. 그리고 항공기가 제때 도착하더라도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층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브롱크는 미티어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장거리에서 SU-34를 요격하는 것은 전술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적 항공기와 적 무기,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매우 깊이 이해하는 장교들이 비행대와 비행단 차원에서 작전을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군은 육군 중심의 문화가 압도적으로 강하며 우크라이나 공군 참모진 대부분은 지상 방공부대나 구소련식 전투기 부대 출신 장교들입니다. 최고의 전투기와 최고의 미사일을 그것을 사용할 작전 문화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조직에 넘겨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투기는 2027년 초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작전 문화에는 인도 일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펜이 강한가라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올바른 질문은 누가 조종석에 앉을 것이며 우크라이나 공군조차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누가 그들에게 가르칠 것인가입니다. 이제 잠시 모스크바의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러시아에는 사거리가 300km를 넘는 것으로 알려진 R-37M이 있습니다. 여전히 미티어보다 멀리 날아갑니다. Su-35와 마이지-31BM은 그것을 탑재한 채 순찰합니다. 브롱크의 평가에 따르면 S-400 지상 방공망도 여전히 매우 위협적입니다. 그리펜이 우크라이나의 제공권을 만들어주지는 못합니다. 진지한 전문가 가운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목뿐입니다. 하지만 모스크바가 반드시 계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Su-34가 100km를 더 뒤로 물러나야 한다면 하루 출격 횟수가 줄어들고 비행 시간이 늘어나며 기체의 마모가 증가하고 연료비도 올라갑니다. 활공폭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비싸질 뿐입니다. 소모전은 기적의 무기로 결정된 적이 없습니다. 방아쇠를 한번 당길 때마다 얼마의 비용이 드느냐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베이징은 무엇을 읽어낼까요? 16대의 전투기가 아닙니다. 베이징이 읽어내는 것은 유럽의 실제 재무장 속도와 실제 생산 능력의 한계입니다. 서방의 한 산업 강국이 자국 공군의 4세대 플러스 전투기를 배치하는데 12년이 걸렸습니다. 어떤 위성 사진보다 가치 있는 정보 자료입니다. 베이징은 또 하나를 기록할 것입니다. 유럽이 한 국가의 동결 자산을 이용해 바로 그 국가의 맞설 무기에 자금을 내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선례는 이 전쟁과 함께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번 거래 전체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겠습니다. 스웨덴은 우크라이나에 전투기 한 대를 판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웨덴은 우크라이나에 2050년까지 이어지는 일정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한 조건은 그때까지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국가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계약은 무기가 아닙니다. 영수증 형태로 작성된 우크라이나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도박입니다. 2033년부터 시작되는 현지 생산 계획을 보십시오. 사부가 국경선이 여전히 화력으로 결정되고 있는 나라에 생산 라인과 장비와 노하우를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기업도 선의만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버틸 것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또는 우크라이나가 버티지 못하더라도 누군가 다른 사람이 대신 돈을 낼 것이라고 계산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능성 모두 유럽이 이 전쟁의 가치를 얼마나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2033년에 실제로 전투기 공장을 건설한다면 2040년대 유럽에는 다른 어떤 나토 국가도 보유하지 못한 실전 경험을 가진 새로운 무기 수출국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어쩌면 바로 그것이 진짜 목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의 시작에서 저는 왜 스웨덴이 자국 전투기 전력을 스스로 줄이는지 물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면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스웨덴은 아무것도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금을 거는 것입니다. 그리펜 CD 16대는 향후 30년 동안 유럽 방위산업 안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미리 지불하는 돈입니다. 키이우도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키이우는 서명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어권 언론의 제목만 읽는다면 이것을 승리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러시아 국영 언론만 읽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사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두 가지 해석 모두 유일하게 중요한 사실을 놓치게 합니다. 이 계약은 오늘의 전쟁을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전쟁 이후에 올 것을 위해 작성됐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마지막 층까지 확장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형성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동유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동시에 세 가지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의 자산을 몰수할 권리를 갖는가, 한 국가가 스스로 무장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빚을 질 수 있는가, 그리고 방위산업 기업이 전쟁 지역 안쪽 얼마나 깊은 곳까지 공장을 세울 수 있는가입니다. 오늘 우크라이나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선례는 앞으로 30년 동안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를 비롯해 국경선이 분쟁 중인 모든 지역에서 인용될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와 매우 가까운 바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지켜봐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꼭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첫째, 2027년 초입니다. 그리펜 CD 16대가 예정대로 도착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미티어가 함께 제공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욘소는 제공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스웨덴 국방부의 최초 발표문에는 포함될 수 있다는 표현만 사용됐습니다. 이 업계에서 가능하다는 말과 실제로 제공된다는 말 사이의 거리는 흔히 연 단위로 측정됩니다. 둘째, NVDA의 연간 미티어 생산량입니다. 그 숫자는 여전히 숨겨져 있습니다. 그 숫자가 숨겨져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영원이라는 말을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셋째, 동결된 러시아 자산 2천억 유로의 운명입니다. 유럽연합이 그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150대 전체를 위한 금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허용하지 않는다면 150이라는 숫자는 조용히 30으로 줄고 다시 20대로 줄어든 뒤 아무도 읽지 않는 보고서의 한 줄짜리 주석으로 변할 것입니다.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16대의 전투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당사자들은 전쟁이 충분히 오래 지속되어 실제 인도가 가능해질 때만 의미를 갖는 계약에 방금 서명했습니다. 하나의 전쟁이 자기 수명보다 더 긴 계약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면 질문은 더 이상 누가 승리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과연 누군가가 정말로 이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기는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2017년 초가 되면 첫 16대가 예정대로 우크라이나에 착륙하는지, 그리고 미티어를 탑재하고 오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모든 일정을 하나씩 추적하겠습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며 답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함께하고 싶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십시오. 오늘의 분석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를 남겨주십시오. 그럼 반응 하나가 이와 같은 분석을 더 멀리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